똑같은 고령화 사회인데 일본은 20년이 넘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고요. 또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를 낸 게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사진 함께 보시죠. 참 멋진 다리지 않습니까? 동해 건너편에 있는 일본의 하마다 해양대교예요. 다리가 이어진 곳에 있는 저 섬, 저 작은 섬이 바로 세토가 섬입니다. 주민이 수십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큰 다리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엔 섬 주민들이 그래도 좀 무태 나오긴 좀 편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섬 반대편에 이미 다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굳이 1,000억 원 정도를 더 들여서 새로운 다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를 지나는 자동차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도대체 이 다리 뭐에 쓰는 다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번지 점프하기 좋을 것 같네 라고 말이죠. 이 다리만이 아니고요. 건설 경기를 부양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고속도로 놓고 또 댐도 놓고 그 다음에 지방공항도 지었어요. 이때만 해도 일본 같은 경우에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채 비율이 한 66%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춘 경제를 살리겠다며 이 온갖 사회간접 자본 투자에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 결과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일본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고 거기다가 나라 빚은 이제 세계 최악의 수준까지 많아졌어요. 일본의 지방정부 연구원이 뒤늦게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건설 경기에 썼던 1조엔 이런 1조엔을 만약에 아동이나 아니면 청년에게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건설 경기 부양보다 무려 30%나 더 높은 효과를 봤을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자체도 정말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뒤늦은 후회였던 거죠. 그러면 독일은요? 독일은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바로 청년에게 투자했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중에서 취직을 한 번이라도 했어야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실업자가 된다 하더라도 실업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이 실업수당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진 감독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남유럽은 재정위기 때 정부가 이 청년복지 투자를 가장 먼저 줄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반대였어요. 21세기에 가장 강력하고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 뭔지 깨달은 거죠. 뭘까요? 그렇죠. 바로 청년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이 넓은 나라, 또 자원이 많은 나라가 부유했잖아요. 이제 모든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다 일제히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추락하고 나면 청년이 부족한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뛰어난 청년 자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이제 곧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 복지는 비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 투자예요. 그것도 수익이 아주 확실하고 또 짭짤한 투자입니다. 독일의 한 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폭스바겐 공장이 위치한 독일 볼프스부르크.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이곳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상징적인 노사 합의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폭스바겐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 공장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노사는 혁신적인 대타협을 이뤄낸다.
해외 이전 계획 대신 지역 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회사는 지역 실업자와 청년 취업자 5,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최소 5,000마르크의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청년들에게 3개월의 직업훈련도 제공했다. 볼프스부르크에는 신공장이 세워졌고 만여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났다. 볼프스부르크시는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도시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보셨나요? 경제 불황이 당장 눈앞에 닥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해고를 하거나 임금을 낮추고 청년들은 고용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독일의 선택은 달랐어요. 독일은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뭘 했냐? 바로 청년층을 위해서 새 일자리를 창출해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독일 기업도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왜? 생산성이 높은 기술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 돈 버는 청년층이 늘어나니까 기업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걸 팔 수 있는 시장이 계속 유지됐던 거죠. 고령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는 게 세대 갈등이거든요. 그런데 세대 간의 갈등과 불평등을 노력해서 줄여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그리고 기업이 모두 승자가 됐던 겁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이 시간을 시작할 때 저희는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청년 투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년복지 투자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당장 그러면 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해진 청년들은 이 자신의 생산성을 더 높이고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기회, 이 기회 자체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지난 한 해 동안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소득이 한 0.7% 이렇게밖에 못 늘었어요. 근데 50대 소득이 오히려 더 빨리 늘었고요. 심지어 이 은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60대 같은 경우도 이 청년 세대보다 2030 세대보다 6배나 이 소득이 빨리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버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건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힘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저는 아까 그 독일의 사례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독일은 세계적인 강국이잖아요. 경제 강국이고. 그래서 아마도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시행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갖고 독일에서 취재하면서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했냐가 참 중요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청년의 복지제도가 처음 시작된 게 1970년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독일도 1970년에는 3,000달러가 안 됐어요. 2015년 대한민국 지금 국민소득이 이제 곧 3만 달러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소득에서 이런 청년 복지 정책을 처음 시작했던 거죠. 어떤 나라나 사실 돈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그런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재원의 일부를 미리 떼어서 이 경제의 앞으로 버팀목이 될 청년에게 투자할 것인가 중요한 결단을 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